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코스피 상장사들이 상반기 기준 100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 100조 원을 회복한 것은 2년 만으로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 수출 기업들의 이익 확대가 밑바탕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식풀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 협의회에 따르면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620개의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102조 9,903억 원으로 전년 대비 91.43% 증가했습니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5%, 순이익은 107.21% 늘어났습니다. 유안타증권은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IT 섹터의 서프라이즈가 실적 시즌을 주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견조한 수출을 기반으로 상장사들의 실적 개선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속도는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이 새로 제시한 휴전 중재안을 수용했다는 소식에 급락했습니다. 이스라엘 매체 하르츠에 따르면 이스라엘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네타냐후 총리와 매우 건설적인 만남을 가졌고 그는 이스라엘이 중재안을 수용한다는 점을 내게 확인해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 역시 성명에서 블링컨 장관과의 회담은 긍정적이었다면서 네타냐후 총리는 인질 석방에 관한 미국의 제안에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전달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유가는 내렸습니다. 중동 긴장이 줄어들면 원유 공급을 둘러싼 불안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코넥스 시장이 국내 증시에서 점점 존재감을 잃어가면서 코넥스에 입성하려는 기업들도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기업 공개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음에도 코넥스는 소외되는 모양새입니다. 코넥스 시장은 회사 규모를 키운 뒤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었으나 코넥스에서 코스닥 상장으로 이전하려는 기업들의 움직임도 지지부진한 모양새입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들이 코넥스를 발판 삼아 향후 코스닥,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는 선순환적 관계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각 시장의 메리트를 확고히 하려는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코넥스 위기론을 불식시켜야지 유동성도 되살아나고 또 주가 회복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밸류업 불씨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대규모 컨퍼런스를 준비합니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은 물론 국내외 주요 기관 투자자까지 한자리에 모여서 밸류업 관련 정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거래소는 컨퍼런스에서 국내외 주요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밸류업 지원 정책과 외국인 투자 제도 개선 등 정부와 거래소의 정책 방향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행사는 서울 여의도 콜레도 호텔 3층과 6층에서 오는 11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됩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발표와 패널 토론 외에 간담회, 소규모 미팅 등 부대 행사를 통해서 참여자 간 의견 교환과 소통의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팔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오은비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거래가 한산한 모습이긴 했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8거래일 연속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에 잭슨홀 미팅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파월 의장이 피벗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이 기대감이 어제는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새벽에 들어온 소식을 보면 이스라엘이 미국이 제시한 새 휴전안에 대해서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 소식이 반영이 되면서 유가는 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는 또 재건 관련주들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은 줄어들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 거래일 국내 시장도 한번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우리 시장은 외국인의 수급 부재, 그리고 반도체, 2차 전지 약세, 그리고 잭슨홀 미팅이라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강보합으로 출발을 하면서 장 초반 하락 전환하기도 했지만 이내 반등에 성공하면서 2,699포인트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전 중에 재차 하락세로 돌아선 뒤에 장 후반에 2,664포인트까지 밀려나면서 장중 저점을 형성을 했고요. 장 막판 일부 낙폭을 만회해서 결국에는 2,674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 지수 반등을 견인한 이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 위주로 또 외국인 투자자의 차익 실현이 이제 진행이 됐고요. 반도체와 2차 전지 업종이 하락하고 또 주주 환원 기대감이 커지면서 금융업종은 전반적으로 또 상승하는 분위기를 연출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 낙폭을 확대한 데에는 엔화 강세가 또 이유다라고 또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엔화 강세로 인해서 국내 증시에서 이 외국인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 그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엔캐리 트레이딩의 이 물량이 대부분 소화됐다는 주요 투자 회사들의 발표를 감안을 했을 때 이 조정은 제한됐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7월 FOMC 의사록 공개와 또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 등을 앞두면서 경계 심리는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좀 관측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파월 의장이 이 인하 폭에 대해서 힌트를 줄지가 우리 시장에서도 주목을 받는 요인 중 하나로 또 지목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동해 석유 시추 정책 토론회가 이어질 진행이니까요. 이와 관련된 종목들 한번 유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 게임스컴 2024가 시작되는 만큼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일단 테마단 순환 좀 돌면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떤 대응 전략 세우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증시팔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포커스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포커스온 오민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럼 전문가님 종목들 첫 번째부터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한선 엔지니어링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왕고래 테마가 올라올 때마다 항상 언급이 됐던 게 또 한선 엔지니어링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또 제가 방금 전에 좀 이렇게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동해 석유 시추 정책 토론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정책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대왕고래 테마단에서 조금 영향이 크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예,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아무래도 세간의 이슈를 좀 주목을 많이 받는 재료다 보니까 이슈 타고도 충분히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매수가를 12,000원을 제시를 했었는데 바로 당일 이제 체결은 되지 않았고요. 아마 이제 어제 올라오면서 아랫꼬리에서 정확하게 아랫꼬리 10분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한 30분 정도의 시간밖에 없었다. 딱 바닥에서 좀 잘 잡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면서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제 지금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게 이슈를 좀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간 내에서 12,500원까지 이제 올라오면서 3.3% 정도 이제 어제 종가 대비 3% 정도 상승한 12,500원에서부터 이제 아마 대략 이 부분에서 오늘 시가가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13,000원 부분까지 지금 이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여기 넘어가면은 13,000원 넘어가면 이 앞전에 14,000원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대응할 수는 있겠으나 아직까지는 기간이 조금 짧다고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고 지수 자체가 아직까지는 아무래도 오늘 지수 상당히 좋게 잘 나올 걸로 이제 예상은 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잘 모르거든요. 2,700 넘어갈 때까지는 완전히 상승세가 나올 것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제 기준에서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짧게 13,000원 목표가 잡았던 13,000원까지만 짧게 보고 대응하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선 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이슈 타고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도 잘 나올 것이지만 일단 짧게 보는 13,000원까지만 일단 현재 목표가로 설정해보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대왕고래 모멘텀의 간접적 수혜를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GSE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또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리스크까지 확대되면서 이 종목도 또한 지금 좀 더 기대가 되는데 지금 GSE뿐만 아니라 명문제약, SCI 평가 정보까지 세 종목 다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대응 반응이 좀 있을까요? GSE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낙폭을 완전하게 꺾였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예, 그리고 어제 이제 있었던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수용안을 받아들이면서 GSE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또 반영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쉽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지금 낙폭 자체도 제가 예상했던 대로 고점 찍고 내려온 상태거든요. 지금 내려왔는데 여기서 양봉 하나 받아주는 양봉이 하나 나와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이제 슬슬 나올 때가 됐는데 이 자리 나올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나라고 이제 보여지는 위치고 분봉상으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분봉상으로도 살펴보시게 되면은 하락 추세 만들고 완벽하게 이제 박스권 만들고 다시 이탈 나왔다가 여기서 단기적으로 또 하락 추세를 또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하락 추세 만들고 다시 박스를 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서 이동평균선이 역배열이 이제 확장하고 있던 상태에서 다시 수렴을 단기 이동평균선 이제 21선 저항받고 또 내려오는 것을 또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GSE는 조금 아직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겠고 명문제약도 이제 목표가도 달성을 했었는데 이 자리도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죠.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인데 지금 음봉 떨어지면서 이 종목은 그래도 바닥에서 이제 손절가가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손절가 2,300원 짧게 잡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대응해 볼 수도 있지 않나라고 이제 보여지는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SCI 평가 정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SCI 평가 정보 분봉상으로는 지금 돌파 캔들 나와주면서 상당히 움직임이 괜찮은데 지금 바닥 다지고 있네요. 지금 바닥 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박스권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단에서 박스권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2,500원 부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들어주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손절폭은 또 짧은 위치이기 때문에 이거 한 2,350원, 2,350원까지만 좀 짧게 보고 2,350원까지만 짧게 보고 추가적인 대응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리뷰까지 만나봤습니다. 일단 목표가 달성했다라는 부분이 유의미하고요. 말씀해주신 전략들 따라서 추가적인 대응 전략들 꼼꼼하게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어제 시간 외에서 움직였던 종목들도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입니다. 메디아나, 일신바이오, 오텍, 랩지노믹스, 셀바스 헬스케어 있고요. 주도주가 부재한 시장 속에서 여전히 테마단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코로나 테마가 여전히 강세인데요. 진단키트를 넘어서서 이제는 마스크, 음압병동, 치료제까지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도 잠시 후에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시간의 특징주 종목 먼저 체크해봤습니다. 전문가님, 이 중에서 오늘장 안에서 추가적으로 보면 좋을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코로나19 그리고 재확산되면서 빠르게 이제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엠폭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엠폭스도 이 같은 맥락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종목들이. 그러면서 격리할 수 있는 음압병동이라든지 그리고 백신 이제 콜드체인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 백신의 효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 콜드체인 관련주들도 지금 전반적으로 움직여주고 있고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엠폭스까지 같이 돌면서 주가가 상승폭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먼저 움직이는 것들은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죠. 랩지노믹스나 지금 상승 추세 확실하게 이제 돌파 나와주면서 엄청나게 상승 랠리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돌파 한번 나오더니 쭉쭉쭉쭉 나와줬거든요. 이렇게 조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장대 양봉 만들어주면서 움직임이 상당히 좀 들어가기 어려운 위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진단키트 관련해서는 뭐 CGN 같은 것도 있겠죠. CGN 같은 종목도 이제 과열 종목 떴죠. 과열 종목 나오면서 매수세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진단키트도 휴마시스라는 종목도 있는데, 휴마시스도 지금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주고 있어요. 지금 휴마시스도 과열 종목 뜨면서 상승폭이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는 의미에서는 이제 진단키트 관련해서는 우리가 조금 잡아 들어갈 수 있는 매수 타이밍이 지나지 않았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메디하나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좀 덜 올라왔어요. 확실히 이게 뭐 진단키트를 제외하고 콜드체인, 음압병동, 뭐 마스크 관련해서 전반적으로는 순환매가 들어오고는 있지만 조금 덜 올라왔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메디아나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에서 상한가가 나오면서 6,690원 매물대 부근까지 이제 올라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6690 매물대 넘어가면 7,000원까지는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신바이오도 뭐 일신바이오는 그나마 시간의 상한가인데 상당히 세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매물대 꼬리까지 넘어가는 위치인데 1,900원 이거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은 1,900원 손절 잡고 돌파하는 영역에서 좀 잡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종목은 손절 안 나가면 좀 힘들 것 같아요. 손절 무조건 필수다. 왜냐? 빠질 자리가 너무 많아요. 먹을 자리보다 빠질 자리가 너무. 먹을 자리 틱해봐야 한 20%, 30% 구간인데 빠질 자리는 그 이상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다.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도 시간에 상한가 나왔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기 좀 어렵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이게 음압병동 관련주거든요. 그나마 조금 덜 올라온 상태에서 양봉 하나 나와주면서 시간에서 물량 적당히 상승 나와주는 걸로 봤을 때는 오텍 좀 괜찮아 보이지 않나라고 이제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분봉으로 살펴보게 되더라도 지금 이제 이 자리에서 한 사정 나왔습니다. 이렇게 대략 4,100원에서 4,250원 이 부분 이제 정고점 캔들 부분에서 지금 소화 한번 시키고 이 자리 깨지지만 않는다면 우리 충분히 좀 노려볼 만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셀바스 헬스케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도 이거는 분봉으로 봤을 때는 이제 역배열 조금 나와주고 있는데 이 자리 지금 지지받지 못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코로나 관련주 시간의 특징에서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이 좀 눈에 띄긴 하지만 저는 오텍을 한번 노려볼 만하다. 그 중에서는 오텍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 대부분 코로나19 관련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메디아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폭증이 되면서 또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부상하며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으로 꼽히고 있고요. 또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는 시간의 상한가라서 조금은 접근이 까다로울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까지 주셨고, 그중에서도 오텍을 가장 강조해 주시면서 4,100원에서 4,250원 이 선 지지를 받는다면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은 이 많은 섹터들 중에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또 어떤 섹터들 한번 자세히 보면 좋을까요? 뭐 전반적으로는 지금 모든 섹터를 다 봐도 무방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개월, 6개월 이제 단기 채권 입찰이 이제 이전보다 입찰률이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이 이제 상승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그렇다는 것은 지금 반도체도 이전에 말씀드렸었던 반도체 관련한 섹터들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종목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침공하면서 72개 지역,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의 72개 지역, 크루스크 주의 지역 72개 주를 점령을 했었는데 지금 75개 주, 그리고 점점 이제 주말 동안 3km 정도 추가적으로 이제 점령을 더 했다, 진군을 했다라고 이제 우크라이나 보도 자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는 것은 전쟁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협상 종전을 얼마 남지 않게 이제 남겨두고 협상에서 유리하게 가져가겠다라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포석이거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다는 것은 이제 영토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동부 돈바스 4개 지역을 이제 잃어버린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러시아군이 견고하게 이제 방어 라인을 구축을 해놨으니 뚫기는 쉽사리 탈환하기는 어렵고, 그렇다라는 것은 오히려 러시아 본토를 침공해서 종전이나 정전에 대한 협상을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이제 포석이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라는 것은 정전이나 종전에 대한 협상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SY, 제가 말씀드렸었던 종목인데, SY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리고 나서 어제 6% 고가 기준 6%까지 올라오고 종가는 한 4% 정도 살짝 이제 바닥을 이제 다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자리 보시게 되면, 최근 자리 보시게 되면요, 지금 정고점 이제 이동평균선 그리고 캔들의 고점에서 한 대략 4,400원 부분 이제 지금 자리 다시 탈환하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바닥을 이제 어느 정도 다졌다, 지수 하락으로 인해서 빠진 낙폭을 어느 정도 회복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수 움직임하고도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대부분 종목들이. 지금 지수도 오늘 국내 지수도 상당히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었지만, 이거 지수 움직임에 따라서 SY라는 종목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분봉으로 봤을 때도 지금 딱 상승 추세 돌렸다라고 이제 간략하게 상승 추세로 돌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동기업 같은 경우에도 뭐 마찬가지고요. 대동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히려 저는 대동기업보다는 SY 쪽이 조금 더 지금 당장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금융 섹터도 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제가 첫 시간에 제가 처음 이제 인사드리면서 가져왔던 종목이 하나손해보험이었어요. 그때 하나손해보험 제가 이날인가 드렸었던 건 화요일 날 드렸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지수 이탈이 나오면서 원칙에 의해서 이제 손절 사인을 냈던 안타까운 종목이었는데 올라왔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제 채권에 투자하는 종목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채권에 많이 투자하는 종목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도 봤지만 삼성화재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삼성화재 위치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DB손해보험 같은 이제 보험주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목해 볼 만한 섹터 좀 점검을 해봤고요. 일단은 재건 관련주들 그리고 더불어서 보험 관련주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 탑픽주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 안에서 만약에 약하다면 어제처럼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험 쪽 보면 좋을까요? 예, 저는 지금 보험 쪽 지금 한번 손절이 나갔던 섹터긴 하지만 아직까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서 충분히 상승에 대한 여력은 확실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보험 쪽은 확실하게 또 자금력이 있다 보니까 되게 안전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끌어나갈 수 있는 종목은 충분히 눌림목이나 이제 추세에 대한 저점에서 잡아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가격적으로 유리한 포지션을 점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 기점에서 봤을 때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돌파 영역이죠. 돌파 영역에서 잡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나쁘지 않은 상황이지만 우상향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우상향. 단기적으로 우상향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눌림목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삼성화재도 놓고 보시게 되면은 우상향 차트에서 이렇게 나와주면서 눌림목에서 이제 올라오는 위치, 약간의 이제 위치의 차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TV손해보험도 살펴보게 되면은 TV손해보험도 이제 약간은 올라왔지만 조금 그 사이 하나손해보험과 삼성화재 그 중간쯤 어디쯤 이제 위치해 있는 포지션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결국에는 이제 포지션 관련 이제 주가가 위치해 있는 상태는 삼성화재가 상당히 유리해 보인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삼성화재 상당히 지금 위치 괜찮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이제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서 평가 손익이 늘어나는 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갖고 잡는 종목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길게 좀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오히려 이런 우량주들은 손절가 목표가 잡긴 상당히 쉽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32만 원까지 우리가 저점 살짝 열어놓고 우리가 32만 원까지만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진입가는 34만 5천 원, 약간 조금 이제 눌렸을 때 34만 5천 원.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한번 잡아볼 수 있다, 충분히 잡아볼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저는 이거 삼성화재 목표가 조금 크게 잡겠습니다. 삼성화재 목표가 40만 원 잡겠습니다. 40만 원까지 잡고, 이 전고점 넘어간다는 기준에서 넘어갔을 때 충분히 40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탑픽 종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 종목 만나봤습니다. 삼성화재였고요. 시장이 약할 때 어제도 이쪽에서 좀 방어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의 흐름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삼성화재는 어제 중장기 주주 환원 정책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주주 환원율 목표를 50%로 제시했다라는 부분도 투자자들에게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부분 유념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40만 원, 손절가는 32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탑픽 종목 전략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하고요.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조용찬 소장의 글로벌 마켓 리뷰이고요. 첫 번째 질문은 아무래도 이번 주에 있을 가장 굵직한 이벤트죠. 잭슨홀 미팅을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마 방송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도대체 이 잭슨홀 미팅이 어떤 회의고 왜 그렇게 중요한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잭슨홀 회의 같은 경우에는 캔자스시티 연방은행이 주최하는 연례 금융 정책에 관한 심포지움인데요. 이곳에서는 아무래도 주요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두 나와서 발언을 하게 되고요. 또한 정치인뿐만 아니라 경제학자들이 참석을 하면서 경제와 관련된 전반 그리고 금융산업과 관련해서 포괄적인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금융 관계자들의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번 회의를 주목하는 것은 1978년부터 잭슨홀 회의가 시작되면서 2000년대부터는 잭슨홀을 전후한 열흘 전 그리고 열흘 뒤에 주가라든지 그리고 금리 변동성이 무척 커졌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번 회의 같은 경우에도 20년 만에 가장 높은 금리 수준을 낮출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후에 세계 경제, 주가, 금리, 외환시장에 큰 변화가 찾아온다는 점에서 만약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면은 아무래도 주가에는 악재가 되겠지만 메인 시나리오대로 흘러갔을 경우에는 주식의 호재가 되기 때문에 세계인들의 관심이 집중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잭슨홀 미팅 이후에 주가라던가 금리 변화가 항상 컸기 때문에 그래서 잭슨홀 미팅이 이 시장에서 중요한 포인트로 항상 작용을 해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소장님, 사실 잭슨홀 미팅이 FOMC와 함께 중요도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잭슨홀 미팅이 FOMC만큼의 중요도는 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는 잭슨홀 미팅이 항상 어떤 경제 방송을 틀던 아니면 뉴스를 틀던 간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은 이렇게 잭슨홀 미팅이 중요 포인트까지 올라올 수가 있었을까요? 네, 아무래도 미래 금융 정책의 방향성이 제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2022년 8월 같은 경우에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융 정책을 긴축 기조로 가져가겠다고 파월 연준 의장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동안에 무려 3%포인트 정도 금리를 큰 폭으로 올렸고요. 작년 8월 회의 같은 경우에는 과잉, 과소, 긴축 리스크 간의 균형을 맞추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과잉 긴축 정책을 가져갔을 경우는 경기 후퇴 위험이 있고 그리고 과소하게 가져갔을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으니까 금리를 동결하고 좀 더 지켜보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 이후에 금리를 이제 동결시켰고요. 올해 심포지움의 주제는 금융 정책의 유효성과 그리고 파급의 재평가라고 합니다. 금리 인상의 그 파급이 보통 시차가 최장 한 60개월 정도 진행이 되는데요. 이 시차를 모두 기다리다 보면은 경기 후퇴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를 선제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부분을 논의한다는 것은 앞으로 금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제 금융 완화에 들어가겠다는 분명한 시장과의 대화를 시작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이번 잭슨홀 미팅 주제 안에 파급의 재평가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를 이야기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관심을 좀 모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투자자들은 파월 의장의 입에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어제 시장을 봤을 때는 인하, 좀 피벗 이야기 나오지 않을까 기대감이 좀 모으면서 지수 상승을 좀 견인을 하는 모습인데요. 근데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좀 생각해보고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운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그 워싱턴 시각으로 금요일 오전 10시에 강연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정책 운영과 관련된 새로운 힌트가 주지 않을까 시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7월 경제 지표를 보면은 실업이 좀 상승을 하면서 경기 후퇴 우려감이 있는데 과연 경기 연착륙이 가능할지 그리고 조기 금리 인하에 들어선다면은 금리 인하 폭은 어느 정도가 될지 속도감 있게 지켜질지 관심이 되고 있고요. 이제 향후 금융 정책의 방향성을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여기에서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몇몇 그 경제 지표만 가지고 경기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9월부터 금리 인하 시작은 하겠지만 금리 인하 폭이라든지 속도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같이 보는 근거는 9월 FOMC 직전에 발표되는 실업이라든지 물가 지표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과거 리먼 쇼크 직후에 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시켰는데요. 이때 미국인들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패닉에 빠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직접적인 이런 금리 인하 폭은 상가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시장에서는 올해 말까지 100bp 정도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9월 금리 인하와 관련된 폭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한 25bp 정도. 그렇지만 현재 시티그룹이라든지 JP 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는 50bp 정도 금리 인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힌트를 얻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9월에 이제 있을 금리 인하 폭과 속도에 대해서는 아마 파월 의장이 언급을 조금 피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9월 이전에 이제 FOMC 이전에 발표가 되는 이 실업률과 물가 지표까지 조금 더 고려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의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소장님, 이렇게 연설과 함께 9월에 이제 FOMC 회의 이전에 나오는 이 지표들까지 살펴본다면은 우리 또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당장 지금 잭슨홀 미팅에서 주목해야 될 이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경기와 관련된 부분이고 금리 인하 속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상황을 판단하는 기관은 FRB가 아니고요. 비영리 무당파 기관인 전미경제연구소입니다. 이 경제연구소 같은 경우는 6가지 경제 지표를 가지고 수개월 정도 악화됐을 경우에는 경기 후퇴라고 판단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가계와 관련돼서는 개인 소득과 개인 소비가 있고요. 고용과 관련해서는 비농업 부분의 고용자 수, 그리고 취업자 수가 있습니다. 또 기업과 관련해서는 산업 생산과 실제 판매액이 되는데요. 이 6가지 지표를 보면은 현재 실업률과 관련해서는 제로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나머지 5개 지표들은 계속 고공행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경기 후퇴에 빠질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주 긍정적인 점은 현재 금리 인하 폭을 좌우해주는 PC 물가 지표라든지 코어 CPI 지표 같은 경우는 완연하게 지금 꺾였기 때문에 이번 9월 달부터 금리 인하는 확실하고 금리 인하 폭은 한 25bp 정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 인하에 들어서면서 주택 가진 사람들, 또 은행의 부채가 많은 영세업자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호재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이번에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연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단어로다가 시장과 관련된 정책을 내놓는데 이것을 시나리오별로 시장과의 대화를 하면서 쉽게 풀어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시나리오 분석을 보면은 월러 이사 같은 경우에는 7월 강연에서 밝혔는데요. 메인 시나리오가 있고 낙관 시나리오가 있고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있는데 현재 모든 흐름은 낙관적인 시나리오로 흐른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게요. 긍정적인 시나리오대로 흘러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시장의 또 다른 이슈를 살펴보면 또 금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기사 보니까 이 금괴 하나의 사상 처음으로 100만 달러를 넘어섰다. 그리고 온스당 2,500달러 선은 이미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진다는 건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건지, 금값이 높아지는 배경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최근 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1트로이 온스당 현재 2,541달러까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중동 지역의 불안에 따른 안전사나 자산 선호 현상이 뚜렷하고요. 이번 대선에서 나타난 정적 불확실성 문제가 크게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선거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퍼주기식 정책이 상당히 많고요. 또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 우려로 인해서 금 가격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금 가격이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수급 측면에서 인도라든지 중국 그리고 러시아가 금을 지난 상반기에 사상 최고치를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금 ETF 쪽에서도 계속 자금 유입이 있기 때문에 금 가격은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흐름이 있는데요. 금 가격 추이를 보면은 현재 그 52주 이동 평균선을 따라서 이격도가 높으면 다시 내려오고 또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52주 이동 평균선에 근접한 1트로이 온수당 2,300달러에서 2,700달러 박스권에서 앞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근데 월가에서는 이런 금값의 상승에 대해서 조금 불안한 시선이 조금 이렇게 여겨진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월가에서는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 가격이 지난 4, 5월 달에 또 최고치를 쳤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이런 그 경신이 계속이 된다면 월가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예상치 못했던 병고 현상이 꼭 찾아왔다는 겁니다. 1928년도에 금 가격이 최고치를 쳤는데요. 이후에 1년 뒤에 세계에 대공황이 발생을 했고요. 1972년도에 최고치를 치고 나서 미 달러화가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 바뀌었고요. 세계의 1차 오일 쇼크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1978년도에도 사상 최고치를 쳤는데요. 이듬해 2차 오일 쇼크가 찾아왔고요. 2007년도에도 리먼 쇼크가 찾아왔는데 이 모든 것이 금 가격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월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직면할 세계의 리스크로 내년도에는 미국 경기 후퇴뿐만 아니라 세계 경기 후퇴도 가능하다는 거고요. 또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재현되든지 또 신용 위기 그리고 세계 3차 대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이라는 것은 항상 희귀성이 있고 안전자산으로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기업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금 가격 상승이 가지고 올 예상치 못한 변화에 대해서 이제는 좀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금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진다는 게 경기 침체에 대해서 조금 더 우려하고 있다라는 심리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유념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부분 중에 또 하나가 미국 대선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19일부터 민주당 전당대회가 시작이 됐고 이 자리에서 아마 해리스 후보에 대해서 이제 지지 연설이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어제는 기사 보니까 법인세 인상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게 됐는데 현재 지금 해리스 후보의 판세 그리고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좀 파악해 보자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트럼프를 3에서 4% 지지율 차를 보이면서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선거의 3요소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보면은 아무래도 선거 구도는 검사 대 범죄인으로 구성이 되면서 해리스가 조금 앞서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정책과 관련해서는 해리스 후보가 그 정책을 발표했는데 물가 안정이라든지 중산층을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점. 그러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부유층 감세와 관련된 부자들의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1억 명의 표가 아무래도 해리스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인물 구도를 보면은 현재 해리스가 주도하는 세대 교체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비호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되는 그 선거 과정에서는 해리스가 앞서가지 않나 보여지고요. 특히 대선 과정에서 한 번도 틀리지 않았던 도박사들의 예측을 보면은 현재 해리스는 50% 그리고 트럼프는 48% 정도 당선 확률이라고 합니다.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스윙 스테이트 7곳인데요. 현재 해리스 같은 경우는 애리조나,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의 대의원수 55석을 지금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조지아,
그리고 그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44석 정도가 되기 때문에 현재 이런 속도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그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기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 선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회 상하 양원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중요한데요. 현재까지는 트위스트 정부 구성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소야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블루 레드라든지 아니면 트리플 레드가 됐을 경우에는 현재 그 상황이 좀 더 낙관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현재 트럼프와 해리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봤고요. 일단 정책의 실현은 대선뿐만 아니라 이 의회 선거에 또 달려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트럼프의 기세가 굉장히 견고하게 작용을 했고 처음에 이 대선에 나온다라고만 했을 때도 재선에 100% 가능하겠다라는 외신의 의견까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면서 지금 일단은 지지율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집권에 실패할 경우에는 이것 또한 시장에 조금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재집권 실패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6월 CNN과의 그 대담 프로에서 선거 결과와 관련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좋은 선거라면 승복하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근소한차로 자기가 졌다면 불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선거를 도난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아무래도 그 지지자들로 하여금 시위에 나서게 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 때문에 미국인들 같은 경우는 가장 우려하는 점은 트럼프가 대선 패배를 인정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의 비율이 28%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71%는 대선에 불복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대선 승복과 관련된 시위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 선거 결과와 관련해서 법원에서 싸울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하는 선거제도의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트럼프가 불복했을 경우에 큰 폭으로 하락한다든지 달러화가 급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가장 우려한다고 합니다. 이런 큰 혼란이 발생을 한다면 세계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 결과 여부에 따라서는 주시장의 변동성도 커질 가능성도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미국 대선과 관련한 내용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소장님, 어제 우리 오후장에서 조금 시장이 흔들렸던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뭐 다시 한번 달러 엔 그리고 달러 원 환율에 대한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달러 엔이 어제 마감은 146엔대에서 마감을 좀 지었거든요. 뭐 2차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야기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뭐 제한적으로 하락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인지도 궁금해요. 일단 환율 시장이 조금 불안정한 것 같아서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상황이라면은 아무래도 트럼프 트레이드가 되면서 에너지 관련주라든지 금융주라든지 그리고 비트코인의 AI 관련주 그리고 에너지 인프라 관련주들의 랠리가 시작이 되겠지만 현재 해리스 그 후보의 승리가 점쳐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앞으로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 안정책을 계속 진행을 할 것이고요. 주택 지원책 그리고 아동과 저소득층의 지원 그리고 의료비 지원에 나서게 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 재정 적자 확대에 따라 가지고 현재 달러화는 좀 약세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시장은 아무래도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선거 중에는 현재 한 90일 정도 남아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그 불안감 속에서 달러라든지 주가, 금리가 좀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주시장에서는 안전자산 그리고 고배당 관련주 쪽으로의 자금 흐름들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 점은 아무래도 주시장에서는 변동성 확대 투자가들이 좀 예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환율 시장도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아마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 발언이 나올 때 동시에 아마 일본 쪽 우에다 총재 의회 질의도 있을 예정입니다. 지난번에는 경기가 불안하고 이러면 금리 인상 안 한다라고 이야기했다가 이번에는 좀 다시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좀 내비치게 되면서 일단 시장이 조금은 흔들리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의 변동성도 조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까요? 네, 아무래도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지금 필요하지만 대선이 끝나면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요. 또한 다시 또 회복이 되기 때문에 현재 큰 폭의 그 손실을 기록했던 투자가라면 과도하게 매도할 필요는 없지 않나 보여지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보다도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확률은 상당히 희박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을 보면 선거 이후에 누가 되든지 간에 미국은 다시 주식시장이 올라갈 것이고요. 실적도 내년도에는 좀 좋다는 측면에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진 않아도 된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까지 받아봤습니다. 자, 오늘 다뤄봤던 내용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잭슨홀 미팅과 시장 변동 요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잭슨홀 미팅의 주제는 금융 정책의 유효성과 파급의 재평가인데요. 파급의 재평가라는 부분을 볼 때 금리 인하에 대한 키워드가 언급되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금값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변화 예고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정선호의 2주식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 개장 방송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잠시 후 9시 개장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선호의 2주식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는 어떤 내용 체크해보면 좋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지니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개장 전에는 어떤 내용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오늘은 이제 대왕고래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서 좀 보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다들 아실 거예요. 영일만 이제 석유시추 관련되어 있어가지고 올 연말 다가올수록 분명히 좀 진행을 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과거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많이 나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 지금 사실 8월이라고 하면 이제 거의 이제 8월도 끝나가죠. 20일이라고 하면은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이 연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이 반사익 수혜주들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 다음 달부터 해가지고 지금 무엇을 예상하고 있느냐? 이제 다음 달부터는 해가지고 주관사를 선정하겠다라는 이야기 이제 기사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주관사 선정과 함께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의 수혜주들,
그러면서 이제 이 시추 관련되어 있는 이런 이 모멘텀을 가져가는 종목들이 충분히 상방에 대한 흐름이 얼마든지 나와줄 수밖에 없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GS 글로벌이라는 종목이 뭐 사실 그 건설업 이런 업종만 본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이걸 굳이 내가 뭐 사야 되나라는 이런 쪽으로도 좀 볼 수 있긴 한데 뭐 전체적으로 뭐 건설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걸 뭐 일단 통틀어 진행하고 있으니까 뭐 충분히 뭐 지켜봐도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나 이제 뭐 이 GS 글로벌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뭐 전기 트럭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이 모멘텀들이 시장에 나와주고 있어요. 뭐 사실상 뭐 현재 2차 전지들이 많이 뭐 힘들다라고 하고 있긴 하지만 뭐 전기 트럭이라든지 이런 모멘텀들과 함께 최근에 이제 영업이익 역시도 전년 대비해 가지고는 그래도 한 20% 정도 증가한 지속적인 실적 증가까지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나쁜 부분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서 이 GS 글로벌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흐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저항 돌파 안착 패턴이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좀 하고 싶은 게 뭐냐고 하면요. 이 GS 글로벌이 2021년도, 23년도, 24년도의 고점대가 대략적으로 3,000원입니다. 3,000원. 근데 이 월봉상 차트를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 3,000원대를 강한 저항을 맞던 종목이 3,000원대를 돌파를 해내면서 돌파를 이제 올 이제 아까 이제 6월달 정도쯤에 그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런 것들과 함께 이제 또 급등이 나와줬죠. 그러면서 이제 이 저항 구간대를 돌파를 해놓고 나서 지금 흐름을 보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시장이 무너졌을 때도 3,000원대를 지켜냈어요. 3,000원대를 지켜내면서 이 안착을 하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항 구간 돌파 이후에 안착이라는 건 이 주가에 또 강한 상방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흐름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GS 글로벌 역시도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패턴 흐름들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 가격을 본다고 하면 과거부터 지금 저항이 3,750원 정도예요. 7월, 8월 고점대를 보면 아시겠지만 3,750원대 강한 저항을 맞고 있는 만큼 3,750원 돌파하는지를 보시면서 이 3,750원 아래로는 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주워 나가신다 하더라도 문제될 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GS 글로벌 매수가 3,750원 아래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목표 가격은 지금 현재 8,000원대로 좀 보시면서 이제 뭐 이 5,000원 돌파 이후에 8,000원까지 크게 좀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 손절 가격은 뭐 2,000원대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얼마든지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대한과학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제 대한과학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 우려가 굉장히 커지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진단키트 부족 현상, 여러분들 뭐 치료제라든지 백신 역시도 부족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치료제, 백신 이런 것들을 지금 전체적으로 어쨌든 구해와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도 이제 치료제, 백신 이런 것들을 구해온다고 했을 때 이 관련 기술이 뭐가 이제 부각이 됐냐고 하면 이제 콜드체인이라고 하죠. 콜드체인 기술이 이 대한과학이라는 기업이 과거에도 이제 콜드체인 관련되어 있는 기술이 부각이 되면서 치료제, 백신 이런 것들 운송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겠죠. 아무래도 치료제라든지 백신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어디서 보급을 받아오는 데 있어서 그냥 가지고 오면 이 의약품이 다 변질이 됩니다. 변질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이 기술을 가지고서 이제 잘 보관해가지고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 콜드체인이란 기술 역시도 과거부터 이런 그 코로나19 걸리면서 치료제를 이제 운반할 수 있는 그런 이 기술이다라고 하면서 과거에도 이제 그 코로나 관련돼 있는 수혜주 때, 그래서 차트 보면 아시겠지만 과거에도 2020년대 이 기술력이 부각되면서 5,000원대 있던 종목이 3만 원 정도까지 해서 6배 정도까지 올라갔던 종목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흐름 가져갈 수 있는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대한과학 같은 경우 지금 보면 알겠지만 4,800원 정도대에서 이제 그 과거에도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5,000원 근방을 좀 잘 지켜줬다라는 걸 봤을 땐 기술적인 반등이 5,000원대만 오면은 꼭 일어나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과학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반등에 대한 추가적인 상방 흐름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차트로 보면은 아시겠지만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윗꼬리 달면서 거래량이 잘 터지고 있어요. 윗꼬리와 함께 거래량이 잘 터지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이 상방에 대한 흐름을 우리가 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뭐 이 보면은 모든 이평대 역배열을 맞는 구간에서 역배열 맞는 구간에서 이런
윗꼬리를 다는 거기 때문에 물량 수요가 아마 잘 됐다라고 하면은 오늘 내일 중으로 또 추가적인 강한 상방 흐름이 나와주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대한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보다시피 어제 윗꼬리가 6,400원 근방에서 저항을 맞았기 때문에 6,400원에 지키는지 보시고요. 이 6,400원 아래로서의 분할 매수 포지션 잡으시고 6,400원 돌파할 때 또 강한 상방 흐름 노릴 수 있다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목표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12,000원대 돌파하는지 보시면서 12,000원대 이 목표로 좀 잡으시면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고, 손절 가격은 4,000원대로 이제 정리가 잡으시면서 홀딩하면은 보다 안정적인 매매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추세의 대한과학과 그다음에 이제 연말 다가올수록 우리가 공략해볼 이 대한고래 프로젝트 GX 글로벌 이 두 가지 종목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종목 소개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GS 글로벌입니다. 여전히 대왕고래 프로젝트 연말까지 계속해서 기대감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일정상 동해 석유 시추 정책 토론회가 오전 10시부터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개장한 이후 시간이기 때문에 움직임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GS 글로벌 손절가는 2,0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대한과학이었습니다. 주도주가 좀 약하다 보니까 테마단에서 순환매가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그리고 엠폭스 관련해서 움직임을 좀 빠르게 보이고 있고요. 코로나 쪽에서는 마스크, 치료제, 음압 병동, 더불어서 어제는 또 콜드체인까지 등장을 좀 하면서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대한과학은 이 콜드체인 계약에 대해서 이력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부각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목표가는 12,000원 이상, 오늘의 손절가는 4,000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개장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미국 시장은 거래가 한산하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도 8거래일 연속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시총 2위를 탈환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어제는 좀 잠시 쉬어갔지만 오늘은 미국 시장 따라서 좀 커플링 될 수 있을까요? 우선 지금 저가 매수, 약간의 기술적 매수에 대한 기대감은 오늘 시장에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어제도 그렇지만은 미국 시장 S&P 나스닥 8거래 연속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거래량이나 그리고 전체적인 이제 주요 기업들의 주가를 본다고 하더라도 약간 관망하는 모습이 좀 있었죠. 왜냐하면 이번 주에 잭슨홀 미팅도 있고 여러 가지 이벤트가 좀 있기 때문에 좀 확인하고 들어가자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강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봤을 때도 8월 초에 어떤 폭락장, 블랙 먼데이 이후에 그 저점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낙폭을 많이 좀 회복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오늘 우리나라 증시 같은 거 본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어떤 잭슨홀 미팅의 그 영향권에 계속 좀 안에 갇혀 있는 느낌을 받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시장 같은 경우가 좀 아쉬운 건 있었죠. 어떻게 보면은 환율도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 좀 크게 좀 떨어졌었는데 지금 그 코스피다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외국인이 어떤 순매도를 또 기록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좀 약간 좀 어제 시장은 좀 실망스러운 건 분명히 맞다. 근데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시장에 어떤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는 들어올 가능성이 계속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요한 부분이
일본 쪽에서의 또 통화 정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여러 가지 뭐 엔캐리 청산에 대한 불안감은 분명히 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또 이제 이거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좀 시장 쪽에서의 악영향을 끼쳤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엔달러 환율에 따라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하락보다는 더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 좀 되고 있어서, 뭐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도 중요하지만은 환율에 대한 어떤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한 변화 부분을 계속해서 체크를 하면서 시장을 접근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미국 시장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환율 시장을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달러 원 환율 같은 경우에는 17원 30전 하락하면서 1337원 선에서 마감을 좀 했고요. 달러 엔도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는 146엔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파월 의장 발언 있는 날 동시에 같이 지금 우에다 총재 의회 질의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단어가 나오게 될지도 함께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월의 입을 제가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 이것만큼 뜨거운 게 또 트럼프의 입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아침 들어온 소식 보니까 만약에 재집권을 하게 된다면 전기차 세액 공제 폐지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인터뷰 내용이 보도가 좀 됐습니다. 관련주들 향방을 좀 어떻게 봐야 할지, 우리 기업들한테 피해는 또 없을지도 가장 좀 걱정이 되네요. 그렇죠. 지금은 전기차 쪽에서의 이 뷰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지금은 그 우호적인 상황은 계속 지금 나오지는 않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뭐 최종 결정에 대한 부분은 내리지는 않은 걸로 지금 판단되고 있고, 우선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우선 그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된다고 가정하면은 역시 전기차 판매는 직접적인 타격은 분명히 좀 나오죠. 그리고 우리나라 이 2차 전지 쪽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주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데, 우선 이쪽에서의 전기차 세액 공제는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또 해리스 여러 가지 미국 대선에 대한 초점에 맞춰지면서 미국 대선 주로서 좀 분류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이제 전기차 쪽에서의 이 우리나라 안에서 2차 전지 기업들의 주가가 가려면 두 가지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전기차 글로벌 시장을 중심으로 한 전기차 판매가 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중국 배터리 기업들과의 시장 이 점유율의 격차가 좁혀져야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의 주가가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지.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선 미국 대선에 의한 이슈가 나와주면서 등락폭이 나왔을 때 오히려 좀 상승세가 또 해리스 쪽으로 좀 갔을 때 상승세 나왔을 때 이 상승의 랠리가 계속 이어지려고 한다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단기 상승에 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물론 이제 2차 전지 기업들 안에서도 이 실적이 굉장히 좀 좋고 뷰가 좋지만은 이 전기차 업종에 대한 또 2차 전지에 대한 뷰가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지면서 가지 못하는 기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종목들도 접근하는 전략도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러 지금 그 현재 이 전기차 쪽에서의 글로벌 동향 자체가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는 것, 신규 매수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한번 좀 체크를 해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작년 대비부터 대비부터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이 저평가는 아니죠. 이 저가 매수에 대한 관심이 좀 높긴 하지만, 결론으로 본다고 했을 때도 그거에 대한 부분이 올해 한 2분기가 끝나면서부터 주가가 좀 매수했던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수익률이 그렇게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건 종목들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적극적인 매수를 가져간다는 것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아예 그냥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매수를 하던가 아니면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적인 전기차 수요도 중요한데 이 테슬라 쪽에서도 이 수요에 대한 어떤 그 판매나 이런 부분에서 지표가 좀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제 1월부터 7월까지 봤을 때로 유럽 쪽에서의 테슬라의 신규 누적 등록 횟수만 봤을 때도 작년 대비 20% 가까이 감소를 했죠. 그리고 이 돌발적으로 계속 튀어나오는 게 전기차 화재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시장 자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좋지는 않은 거는 인정하고 2차 전지 기업들에 대해서 접근하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아침에 들어왔던 트럼프 소식까지 좀 짚어봤고요. 밸류업 이야기도 짧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시장이 약한 거에 대비해서 그래도 밸류업 관련주들이 좀 단단하게 좀 지지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도 접근이 가능한지 가장 궁금합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여러 밸류업 쪽에서의 그 기업들의 그 어떤 이 정책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게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주주환원이나 이런 부분은 이 정부 쪽에서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특히 지주사 또 이제 금융 쪽을 중심으로 한 정책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되면서 저는 이제 밸류업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지금 다른 제조업체들 대비해서는 배당주도 그렇고 배당주 매력으로서도 봤을 때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밸류업 관련한 종목들도 좀 점검해봤고요. 방금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준 중위소득 3년 연속 최대로 좀 높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R&D 선도형 개편으로서 지원을 좀 확대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025년도 예산안 관련해서 당정협의회가 개최가 됐는데 여기서 나온 이야기다라는 부분도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문 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8월 20일 화요일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전 거래 우리 증시 엔화의 강세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 부재로 인해서 양지수는 모두 다 하락불을 켜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난 5일 이후 5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보여줬던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순매도로 돌아섰고요. 기관은 이날 장중 순매수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다가 막판에 돌아서는 모습을 또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에 코스피 상승 랠리에 대해서 이 부담감과 또 더불어서 오는 22일에 있을 7월에 FOMC 회의록 공개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열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 등 지금 이렇게 빅 이벤트를 앞두고 경계 심리까지 유입이 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증시는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불을 켜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4.35% 상승했으니까요.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 반도체 섹터 한번 유의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대장 분위기 지수 현황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700선 바로 코앞까지 다가오면서 0.95% 상승 출발하고요. 코스닥 시장은 0.81% 상승 출발하면서 783포인트 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AI 빅데이터로 분석한 인기 검색어 10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랩지노믹스부터 GS 글로벌까지 10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엠폭스 그리고 코로나19와 함께 다 사용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슈부터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폭스에 관련된 새로운 뉴스가 오늘 나왔는데요. WHO가 급성 발진성 감염병인 이 엠폭스에 대해서 국제적 공중보건 이 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필리핀에서 올해 첫 엠폭스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 파키스탄에 이어서 세 번째 확진자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엠폭스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눈에 많이 띄고 있는데요. 일단 시젠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서 시약 개발 자동화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엠폭스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또한 여기에 코로나19 진단키트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어서 오늘 이렇게 상위단에 올라왔습니다. 다음으로는 랩지노믹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엠폭스 감염 여부를 판별하는 유전자 증폭 기반의 분자 진단 제품 개발을 지난 2022년 8월에 만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코로나 진단 키트 관련주로 또 분류가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단에 위치를 했고요. 다음으로는 파미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천연두 치료제 개발업체 키메릭스의 핵심 중간체를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엠폭스는 이 천연두 치료제인 항바이러스 약품으로도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주로 함께 더 등극이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전기차 화재 관련된 이슈 하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달 내로 전기차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곽충전 방지 시스템 등 관련 안전 대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에 관련주들도 함께 다 상단에 위치를 했습니다. 그리드위즈 같은 경우에는 PLC 모뎀 1위 업체고요.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을 현재 개발 진행 중이라는 소식에 함께 더 오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AI 빅데이터로 분석한 인기 검색어 10개 확인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700선 뚫어내면서 출발합니다. 1.13% 강도 있게 움직이면서 2,706선에서 오늘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여기서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가 71억이지만 장 초반에 플러스권 매수 우위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 유의미하고요.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0.87% 강보합 수준에서 784선에서 움직입니다. 여기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매도 우위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봤을 때는 일단 다시 한번 반도체 쪽에 오늘 수급이 좀 들어오게 되면서 삼성전자는 1.5% 상승하면서 8만전자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79,500원 선이고요. SK하이닉스도 2.9%, 3% 가까운 상승률 기록하면서 20만 닉스 회복을 위해서 바짝 다가섭니다. 19만 9,7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 같은 경우는 2.76% 하락합니다. 진단키트 관련주인데 오늘 관련해서는 조금 약세를 보이네요. 랩지노믹스는 1.9% 상승하면서 엇갈린 흐름 좀 보이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파미셀은 어제 엠폭스 관련해서 그리고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서 움직임이 굉장히 크게 나왔던 종목이었는데 오늘은 2.5%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환율 시장 먼저 체크해보면요. 달러 엔 환율은 오늘 0.1% 하락하면서 146엔대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과 먼저 환율 시장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율 같은 경우에는 달러원 환율 3원 내리면서 1,331원 80전에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도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고 2,600선으로 다시 내려오긴 했지만 2,700선 뚫어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승 출발의 배경을 여기서 좀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저는 약간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들어오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이 달러에 대한 약세에 대한 분위기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그런 분위기가 지금 현재 금 가격이나 안전자산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참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시장 자체의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올 여건은 충분히 좀 돼 있지 않나라는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지금 현재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 현금 주식 비중을 현금 비중을 할 필요는 없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지금 이벤트 직선업 미팅 저는 좀 그래도 좀 일본 쪽 다음에 일본의 이 BOJ 다음에 직선업 미팅에 대한 부분이 좀 제일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나 8월 달에 시장을 뒤흔들었던 미국 경제 지표를 종합해서 이제 발표를 지금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잭슨홀 미팅에 대한 시장에서의 반응은 제가 봤을 때도 좀 확인하고 이거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7월에 CPI죠. 이쪽에서의 이 내용을 결과로 봤을 때도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이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금리 인하 폭을 얼만큼 한 번에 또 이 50bp 이상 할 거냐, 이 부분도 지금 시장에서의 그 무게가 지금 실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당연한 거고, 뭐 그거에 대한 또 이제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확실한 신호를 보냈을 때는 저는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는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쪽에서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지금 일단은 뭐 시장 자체 지수가 말해주고 있죠. 그걸 좀 많이 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좀 강하게 좀 신호를 준다고 한다면은 우선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는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먼저 환율 시장부터 체크를 좀 해봤고요. 오늘 테마단으로 움직이는 건 여전히 코로나19가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한 2주 정도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데 오늘 시장 안에서도 일단은 강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상단에 있는 건 음압 병실 쪽이 자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피팅 밸브, 화성 밸브나 태광, 하이로 코리아도 오늘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전선도 흐름 나쁘지 않고요. 관광 업체도 오늘은 강세를 좀 보입니다. 큰 손들이 담아가는 쪽을 봤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오늘은 반도체주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반도체주 대신에 다른 걸 좀 담고 있는 모습인데, 먼저 외국인 살펴보면 현대차 담고 있고요. STX 엔진도 오랜만에 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시외에서는 급락을 했습니다. 일단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외에서 급락하는 모습 보였고, 오늘 시장 안에서도 마이너스권이긴 합니다. 일단 외국인이 상단에서 담아가고 있고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한 2거래일 정도 강세를 좀 보였다라는 부분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조선주도 좀 담아가고 있고요. KB금융, 삼성생명, 기관 쪽에서도 지주사, 그리고 삼성화재까지 보험 관련한 종목들, 은행 관련한 종목들, 증권 관련한 종목들도 함께 담아갑니다. 그리고 실리콘2도 이름을 좀 올리고 있다라는 부분도 챙겨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에 현대차 있어서요. 차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순매수가 어제부터 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플러스권에 있고요. 전기차 포비아 이야기 나오면서 당연히 이제 하이브리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이다라는 아이디어로 연결되고 있고요. 또 금리 인하가 된다면 오토론에 대한 부담도 좀 덜어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크게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죠. 28일에 지금 인베스터데이도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지금 지금 구간에서도 접근이 가능할까요? 저는 이제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이 자동차 주들 같은 경우에도 7월 초부터 거의 7월 한 달 동안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죠. 여러 가지 오히려 실적을 발표를 전으로 봤을 때도 주가가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지금은 본다고 하더라도 그 반도체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비교를 했을 때도 상대적으로 더 올랐던 게 바로 이제 비교만 했을 때는 이 자동차 이 완성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실적의 안정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는 뭐 그렇게 뒤처진다라고도 말하기도 힘들죠. 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반도체주들을 사는 부분은 저는 트렌드 같고, 이 자동차 기업들을 특히 이제 대표주를 하는 거는 이 저평가,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낫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밸류업 앞서서도 저희가 얘기했지만은 이 밸류업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반도체보다는 이 자동차 쪽이 밸류업에 한층 더 가까워지는 상황이죠. 뭐 자사주 매입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이 반도체 기업들 대비해서는 적극적으로 하는 게 바로 이제 현대차 그룹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밸류업에 대한 종목들은 이렇게 뭐 자사주 매입이나 주주환원 정책과 기본적으로 실적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실적이
크게 어떤 등락폭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반도체 대비해서는 안전한 게 바로 이제 이 자동차 기업들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하이브리드 앞서서 얘기했는데 이 전기차 이 캐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하이브리드에 대한 수요 부분은 오히려 지금 내연기관보다는 그 전에만 봤을 때도 성장폭이 굉장히 좀 크죠. 뭐 그러기 때문에 하이브리드에 대한 수요에는 이 현대차 그룹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하이브리드에 대한 이 현대차와 기아의 이 투자나 그리고 이거에 대한 출시 부분은 다른 어떤 전당 글로벌 기업들 대비해서도 현대차 그룹들이 앞서 나가는 게 사실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차량 노출도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현대차 이 그룹들에 대한 이 하이브리드에 대한 수혜 부분은 글로벌 어떤 이 전방 기업들보다 더 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현대차나 기아 좀 매수 관점 접근해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우선은 접근도 괜찮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를 좀 받아봤습니다. 내일이죠. 현지 시간 기준이긴 합니다만 수요일장에서 일단 독일 게임스컴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펄어비스가 붉은 사막 영상을 공개하면서 시외에서 조금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오늘은 일단 강세 보이는 종목이 많지는 않은데 이벤트를 좀 앞둔 시점에서 전략 좀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까요? 우선 뭐 게임스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건 약간 좀 전 이벤트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게임즈 안에서도 이 종목별로 지금은 슬림한 전략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게임즈 안에서 2분기 실적도 거의 이제 마감이 됐죠. 마감이 된 상황에서 실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역시 실적으로 한다면은 중국 기업만 생각나죠. 뭐 크래프톤과 넷마블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특히 이제 뭐 크래프톤 얘기는 뭐 주가가 말해주고 있죠. 주가가 말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넷마블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부분은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주가 수준은 그 부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은 이런 실적줄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크래프톤이나 이 넷마블, 그러니까 크래프톤은 역시 실적의 안정감으로 계속 신고가 매매한다는 관점에서 매수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야 되고,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이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안 간다는, 싸게 산다는 관점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이 크게 좀 받쳐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NC소프트도 뭐 적자든 면했지만은 반등폭이 지금 뭐 제한된 수준으로 가고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NC소프트보다는 이 크래프톤과 넷마블 쪽으로의 접근 전략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게임스컴 이벤트를 앞두고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도 함께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따라가 말하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리면요. 정부 쪽에서 전기차 화재 예방 충전기 보급 9만 대까지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화재 예방 충전기라고 하면 아마 PLC 모뎀이 좀 달려 있는 충전기에 대해서 9만 대까지 확대하겠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주 일단 아직까지 반응은 없습니다. 그리드위즈 여전히 3.4% 정도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따라가 말아에서는 영앤리서치 최진욱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안에서도 코로나19 관련주가 좀 강세를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2주 정도 이미 많이 움직여서 그 움직임에 대해서 주가에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따라가기가 좀 어려운데 이 종목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보내줘야 될까요? 일단 지금 이제 단기적인 이슈라고 보기는 너무 잘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결국 지금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부분들이 확진자 추이가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계속 담겨져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이게 지금 이제 코로나19로만 인해 가지고 이렇게까지 좀 강한 상승에 대한 퍼포먼스를 내비치는 부분들은 아닐 겁니다. 일단 엠폭스 관련해서도 그렇고 두창 관련해서도 그렇고 엠폭스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비상사태까지 선언을 할 정도로 지금 확진자 추이가 좀 많이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일단 이제 코로나와 플러스 이제 엠폭스 두창 부분들이 같이 좀 합쳐지면서 좀 그에 따른 수급이 좀 강하게 몰리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추이가 지금 뭐 입원 환자 수가 지금 6배 이상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계속 나오게 되면은 결국 이제 음압병실 관련주들까지도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병실에 대한 부분들이 추후에는 병실이 좀 부족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이슈들까지도 일단은 더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음압병실 관련주라든지 뭐 호흡기 관련주들 같은 경우가 또 최근 들어서 수급이 좀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이게 이제 단기적인 테마로만 접근을 하기에는 일단 지금 거래량이 너무 많이 실리고 있다는 거. 특히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 쪽에 거래량이 좀 굉장히 많이 실리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보통 이렇게까지 거래량이 많이 실리게 되면은 하루 이틀 주가를 좀 발산을 시키고 멈추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이제 주가를 발산을 시키고 나서 눌림이 나온다고 해도 일정 부분의 눌림목 이후에 또다시 급등이 나오는 경우들이 대다수로 좀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지금은 저는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상황이기도 한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진단키트 관련주 중에서 후발주로 지금 출발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 지금 테마에 대한 이슈가 단기간에 끊이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선별적인 좀 접근도 가능한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선 오늘 테마단의 상단에 여전히 또 코로나19 자리하고 있어서 좀 짚어봤고요. 일정상 봤을 때는 이제 22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 것 중 하나가 유한양행의 랭라자 FDA 승인이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 봤을 때는 한 1% 상승 출발하긴 했는데 다시 한번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승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미 주가에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새로운 뉴스로 또 작용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랭라자에 대한 부분들은 승인할 거라는 부분들이 투자자들은 이미 거진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는 저는 반영이 다 됐을 가능성은 높아요. 그럼 결국 이제 랭라자가 만약에 승인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주가의 차익 실현은 분명 나올 겁니다. 차익 실현은 나오겠지만 유한양이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좀 기업이 벌어들일 수 있는 이제 랭라자로 좀 벌어들일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실적 부분들 그 부분들의 베팅은 추후에 계속 좀 들어갈 가능성은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이제 주가가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되면은 일단 지금은 기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한양행을 지금 이제 랭라자가 승인이 될 거라는 그 예상 하나로 지금의 주가에 접근하기에는 다소 좀 저는 부담스럽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결국 이제 유한양행을 기존에 좀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지금 라인에서 이제 내가 유한양행에 대한 뭐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앞으로 외형 성장, 실적 성장 부분들을 놓고 접근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재료가 다 나오고 나서 접근해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유한양행도 마찬가지고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앞으로에 대한 실적 부분들이거든요. 실적을 얼마나 좀 기업이 벌어들일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결국 이제 기술력 부분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될 수 있는지 이 여부가 좀 저는 주가의 멀티플을 좀 조정을 시켜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보통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굳이 급하게 잡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이나 뭐 작년 지금의 제약바이오랑은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일전에는 어떻게 보면 FDA 뭐 임상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신약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
부분들이 기대감에 결국 주가를 계속해서 움직였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은 결국에는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들, 그 기술 수출로 인해 가지고 기업이 벌어들일 수 있는 자금들, 그리고 지금 뭐 신약에 대한 모멘텀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혼합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거기에 또 금리 인하라는 또 시그널이 붙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제약바이오가 올해부터 좀 시작이라고 봅니다. 올해부터 어떻게 보면 좀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뭐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잘 간다고 해서 나는 지금 이 포트에 지금 제약바이오가 없는데 굳이 뭐 급하게 추격으로 좀 따라붙기보다는 저는 추후에 시간적인 여유를 좀 두시고 눌림목에 오히려 좀 매수 접근을 해보셔도 충분히 기대 수익률은 높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주가의 뉴스가 어느 정도 녹아 들어있는 건 맞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조정 시에 접근하는 관점이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반도체 투톱은 오늘 뒤에 다 끝이 9예요. 79,000원, 199,000원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 근데 또 외국인과 기관 순매도 단에서 덜어내는 걸 보면 투톱 다 덜어내고 있고 지금 봤을 때는 외국인에서는 한미반도체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투톱 지금 덜어내는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사실 펀더의 변화는 없고 오히려 지금 수급 논리로 인해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기 전까지 매수도 매도도 안 하고 있는 게 가장 베스트일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사실 이제 엔비디아가 어닝 서프라이즈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적 부분들이 예상과는 다르게 좀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지금 반도체주들이 또다시 지금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에 수급이 몰리면서 뭐 2%대 1%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는 것은 전일 엔비디아가 좀 상승을 또 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좀 상승하면서 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시장이 긍정적으로 나스닥이 좀 펼쳐진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올해 8거래일 연속 상승이에요. 8거래 연속 상승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여전히 시장 투자 참여자들 역시도 반도체에 베팅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앞으로 계속해서 좋아질 거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좋아질 거야라는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이 찍히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실적 부분들이 계속해서 좋아질 거라는 부분들의 베팅이 들어가는 부분들이죠. 결국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벤트는 엔비디아 이제 실적이겠죠. 엔비디아 실적이 다음 주에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저는 이 블랙엘의 생산 지연 이슈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 어떻게 보면은 지연이 한 2개월, 3개월 정도 늦춰졌을 뿐이지 이 부분들이 결국 엔비디아의 실적에 타격을 줄 만큼의 이벤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게 삼성전자 단에서는 시간을 벌어들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불리한 카드를 받은 상황이나 마찬가지지만 반대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2개월, 3개월 정도에 대한 시간적인 여유를 둔 셈이다 보니까 삼성전자 측에서는 저는 오히려 호재로 좀 작용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 이제 SK하이닉스의 중요한 점은 상반기 때 H밴 쪽 굉장히 강한 거 이미 실적으로 알았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부족한 부분들이 D램 쪽이에요. 그러니까 H밴 쪽에 굉장히 많은 집중을 하다 보니까 D램 쪽에 대한 생산이 또 당연히 삼성전자에 대비해서 밀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 근데 삼성전자는 상반기 때 H밴 쪽이 아니라 D램 쪽이 좀 집중을 해서 실적이 또 굉장히 잘 나왔고요. 그러면 결국 이제 두 기업이 조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H밴 쪽이 조금 더 빠르게 선수권을 끄는 게 SK하이닉스라고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 D램 쪽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실적을 잡아놓은 상황에서 H밴 쪽에 접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결국 SK하이닉스가 올해 하반기 때 D램 쪽을 얼마나 잡아 나가냐가 저는 앞으로 주가의 좀 상승 퍼포먼스를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시장 초입기라고 보셔야 돼요. H밴 쪽도. 결국 지금 뭐 계약이 성장기, 퇴행기 부분들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H밴 쪽이나 AI 시장은 지금 초입기라고 봅니다. 초입기인데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실적도 마찬가지고 SK하이닉스도 실적도 마찬가지고 실적이 이렇게까지 퍼포먼스 있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앞으로 저는 이 실적 부분들은 꾸준하게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또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저는 오히려 반도체는 엔비디아의 실적 나오고 잡기보다도 저는 지금 라인도 굉장히 좋다고 봐요. 엔비디아의 실적이 만약에 뭐 어닝 쇼크가 나오진 않겠지만 실적이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온다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주가에 차이 실현은 좀 나오겠죠. 주가의 차이 실현은 나오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게 비중을 또 어떻게 보면 확대를 시키면서 평단을 또 조정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라인 엔비디아의 실적 이후에 잡게 되면 우리가 예상했던 가격에 접근을 못할 수도 있고요. 그럼 오히려 지금 라인에서 조금씩 10% 뭐 분할이라든지 5% 비중 정도의
매수로 분할로 좀 접근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좀 멘탈 쪽도 마찬가지고 마음 편하게 좀 접근이 가능한 위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엔비디아의 실적은 오픈이 돼야 알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올 거다, 못 나올 거다라는 부분들에 베팅을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의 실적을 확인을 했고 AI 성장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눈으로 확인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추후에 뭐 더 눌림이 나오면 잡겠다라기보다는 지금 자리도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오히려 전에 지금 좀 접근했다가 만약에 좀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비중을 조절하면서 평단가를 조절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제 나왔던 소식 봤을 때는 엔비디아 GB 결함에 대해서는 일단 대만 언론 쪽에서는 이미 7월에 마무리됐다라는 소식도 나왔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입니다. 일동제약, DB손해보험, 이수스페셜티케미컬, SKC, LX인터내셔널 있고요.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시점에서 일동제약을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뭐 코로나19 관련해서 굉장히 좀 강하게 또 움직이고 있는 기업 중에도 하나이기도 하고요. 예전에 그 조쿠바로 굉장히 좀 유명했었죠. 화이자 쪽 관련해가지고 조쿠바에 대한 부분들의 뭐 승인, 이 모멘텀이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였었는데 또다시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조쿠바에 대한 승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기대감으로 계속 이슈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이제 코로나19 부분들이 지금 수면 아래로 내려간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 일동제약도 접근을 할 필요성은 굳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오는 상황들은 아니다 보니까 접근할 이유는 전혀 없지만 지금 시장의 추세의 흐름만 딱 놓고 보면은 코로나 쪽에 좀 많은 거래 자금들이 지금 몰리고 있다라는 거. 그럼 결국 거래 자금들이 강하게 몰린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좀 단기적인 수익성을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일동제약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지금 후발로 지금 출발을 해주고 있거든요. 후발주자로 지금 출발을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중장기평을 지금 거래 자금들을 실으면서 돌파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 다만 일동제약을 뭐 중장기라든지 스윙으로 가져가기에는 기업의 펀더멘탈이라든지 뭐 모멘텀이라든지 실적 부분들이 굉장히 좀 낮은 상황이다 보니까 중장기 스윙 관점으로 좀 접근하긴 좀 그렇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 라인에서 만약에 좀 접근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 21,000원대까지는 그래도 슈팅이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단기간 좀 수익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동제약 살펴봤고요. 일단은 짧게 가지고 가야 되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들여다보시죠. 코스닥입니다. 가온칩스, 미코, 에이징랜드, HPSP, 신성 델타테크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HPSP 같은 경우는 지금 체크를 해볼 필요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빠진 부분들은 2분기 실적도 일단 뭐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고요. 특허 소송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좀 컸죠. 다만 지금 이제 HPSP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부분들만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이 고압수소 어닝 장비 쪽에 대한 부분들 독점권을 저는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특허 소송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9월 달에 뭐 마무리가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긴 하지만 결국 지금 실적 부분들만 놓고 보면은 이게 지금 수요가 부진을 해서 실적이 안 나왔다고 보기보다는 HPSP 쪽에서 어떻게 보면 좀 장비에 대한 인도 시점의 차이가 좀 있었을 겁니다. 인도 시점이 지금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좀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가 지금 상반기에는 좀 많이 몰려 있는 상황들이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1분기, 2분기 실적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인도 시점 부분들이 하반기에 좀 장비에 대한 부분들이 몰려 있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저는 3분기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눈높이도 많이 낮춰져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어닝 서프라이즈의 실적도 뭐 4분기, 3분기 정도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가능성 여부까지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지금 주가는 좀 과도하게 많이 빠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단기간에 먹구름들이 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펀더멘탈 모멘텀 부분들, 그 성장성 부분들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저는 HPSP 같은 경우는 주가에 좀 재평가가 충분히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단기간에 저는 좀 바닥은 잡혔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바닥은 잡힌 상황에서 지금 주가를 조금씩 저점을 올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지금 거래대금들이 좀 강하게 몰리는 모습들은 아니기는 하지만 저는 충분히 손익비적인 접근으로 한다고 하게 되면은 손절은 작고 좀 수익폭은 좀 크게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HPSP 살펴봤습니다. 바닥을 잡고 차트 보니까 저점을 계속해서 올려 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주가의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HPSP의 성장성에 대해서도 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상위 3가지 테마도 이어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테마는 온디바이스 AI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 투톱은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는 좀 덜어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지금 시각 기준으로 봤을 때도 플러스권에서 머물면서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79,100원, 199,600원 선에서 거래됩니다. 오히려 오늘은 뉴로모픽, 자람 테크놀로지가 주도하면서 가고 있고요. 온디바이스 AI 쪽에서는 가온칩스가 좀 주도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진단키트랑 음압병실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코로나19랑 관련해서 오늘 시장 안에서도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음압병실 관련해서는 오늘 우정바이오가 관련주로서 주도하는데 오늘 상한까지 묶여있는 구간에 좀 놓여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음압병실도 오늘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를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진단키트 쪽을 일단은 좀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코로나19가 예상보다 확진자 추이가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지금 편의점이나 병원만 가도 진단키트가 없다고 하는 데가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진단키트에 대한 품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지금 편의점이나 약국만 가보셔도 아실 겁니다. 품귀 현상 등 부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진단키트를 찾는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지금 6월, 7월 대비해서 지금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량을 3배, 5배 이상까지도 증가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단기간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는 지금 딱히 올릴 만한 모멘텀이 없는 시점에서는 좀 이런 테마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거기에 어떻게 보면 원성이 두창 부분들이라든지 엠폭스 부분들도 지금 키트에 대한 수요를 자극을 시킬 수가 있죠. 키트에 대한 수요들을 계속해서 자극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일단 저는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단기간에 지금 실적 부분들이 좋아질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지금 테마가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생각보다 지금 코로나19 부분들이 이슈가 끊이지 않고 계속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앞으로 확진자 추이는 더더욱 증가를 시켜줄 가능성도 저는 좀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이유가 결국 이제 코로나19가 지금 2년 넘게 지나오면서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지금 결국에 민감하게 작용을 할 만한 요소들은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감기로 생각할 정도로 지금도 인식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결국 그에 따른 마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안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다반사로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근데 결국 이제 마스크를 안 쓰는 부분들이 있어서도 이 감염 추이가 계속 더 확산이 될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예상을 해본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엔 진단키트 수요는 코로나19가 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가기 전까지 계속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하는 부분들이 진단키트에 대한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 수요는 계속 좀 증가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좀 일동제약이나 진매트리스를 제외하고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많이 움직이는 모습들은 아니에요. 근데 보통 이렇게 섹터에 대한 부분들이 수급이 지금 일동제약과 진매트리스 쪽에 지금 초반에 좀 몰리고 있는 부분들만 놓고 보면은 후발주자로 좀 출발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선발주자로 출발했던 기업들이 좀 쉬어가고 후발주자의 지금 거래량이 몰린다고 하게 되면은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기업의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에 지금은 더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투심이 쏠리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섹터에 대한 투심이 아직 죽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충분히 접근을 해야 되고 결국 이제 여기서 이제 접근하는 방법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오히려 지금 진단키트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대장 역할을 많이 했었던 게 휴마시스라든지 아니면 랩지노미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은 대장 역할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최근에도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쏠렸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랩지노미스가 지금 일단은 1%대 정도의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래량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굉장히 좀 많이 실리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실리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진다는 것은 팔려고 하는 수요랑 살려고 하는 수요가 거의 대등하게 지금 위치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지금은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한 차익을 보려는 매물들도 있는데 반면에 반대로 살려고 하는 매물들이 있다는 것은 지금의 주가도 그렇게 높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랩지노미스 차트만 딱 놓고 보면은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굉장히 좀 많은 급등력을 보여준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주가를 딱 놓고 보면은 이제 앞전 정고 라인 거의 비슷하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전 정고 라인까지 지금 비슷하게 올라오면서 매물들이 지금 많이 몰려 있는 구간에서 지금 일단은 차익 실현 매물이라든지 아니면 좀 본전 심리에 대한 매도 구간들 이런 부분들의 매물이 나오는 부분들이
부분들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레지노믹스가 단기간에 좀 눌림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저는 진단키트 쪽은 대장을 접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대장을 일단은 좀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앞전에 이제 일동제약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는 해드렸지만 일동제약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가 이제 막 바닥권에서 출발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종목들도 접근이 가능하고 다만 이제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는데 거래량이 점차적으로 줄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기업들은 조금 조심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계속해서 줄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런 기업들은 추가적으로 또 주가를 좀 발산을 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시세가 살아있는, 투심이 살아있는 쪽 진단키트 코로나19 관련주들 함께 좀 짚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방송에서 나왔던 종목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7로 이동해서 살펴보시죠. 먼저 이청훈 과장과 함께 우리 로봇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삼성전자에서 9월 추석 전후로 해서 지금 웨어러블 로봇이죠. 보핏을 출격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돕는 웨어러블 로봇이고요. 일단 추석 특수를 노리면서 아마 그 시점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로봇주 흐름 오늘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고요. 엔젤 로보틱스가 가장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증시팔로 이동해 보시죠. 우리 오민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 삼성화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도 좀 주도주가 약하다 보니까 오히려 보험이나 증권 관련주들 강세 보이고 있고요. 삼성화재는 강보합 수준에서 34만 원 선에서 오늘 거래되고 있습니다. 증시 구로도 함께 이동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오늘 시장 안에서도 강세 보입니다. 계속 빠르게 테마 순환 좀 돌고 있는데요. 진단키트주 일단 선발주자들은 잠시 쉬어가지만 후발주자가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이면서 여전히 투심이 살아있구나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탑픽 종목으로 일동제약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12%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진매트릭스도 14% 넘는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 오늘의 핵심 요약입니다. 정선의 이주식에서는 GS글로벌, 대한과학 이렇게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코스피는 미국 증시 훈풍에 2,700선을 회복했습니다. 지금 이 섹터에서는 진단키트 살펴봤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